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늘의 이제 결론 부분에 관련해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거기에 핵심은 사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영남, 저기 충청 이런 게 된 거고요. 영남 충청은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 신성장 동력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얘기했던 것들. 예? 근데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2의 코스피 붐이 될 가능성. 예? 그러면서 이거를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게 이제 미래 만들기잖아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걸로. 해당 기업의 명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정준희의 유튜브인가 거기 나와서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메가 프로젝트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보면 박정희 산업화 모델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는 박정희 산업화 모델은 21세기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박정희 산업화 모델을 재판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실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미래에 집착하냐면요. 소위 말해서 일반 서민들의 그러니까는 이 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딱 발표를 하면서 막연한 그러니까 희망을 그러니까 이걸 불어넣고 있는 거죠. 불어넣고 있는데 이거 불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반도체 붐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실질 임금의 변화라든가 일자리의 변화가 어땠었는가 과거 방송에서 제가 수치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별로 증가도 없고, 반도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아니기도 하고요. 자, 이 지역들의 왜 호남이냐 관련해 가지고 지난 8년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이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순서대로 쫙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8년간 동안에 가장 그러니까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하고 경북입니다. 대구가 그 뒤를 쫓고요. 울산이 그 다음. 네? 전북, 전남도 밑에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수록 그러니까는 이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국이 다 힘든 거야. 특히 지역일수록. 지역사회가 다 힘든 거예요. 경기도는 안 힘들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게 왜 그러냐? 내수가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수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계 경제를 가계 소득을 강화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상생이라는 것을 아예 그러니까는 이걸 상생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없어. 예? 없어. 그리고 이런 거대 프로젝트만 딱 얘기를 해. 그럼 이거 가지고 기업들은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하겠죠. 그리고 성장률은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여기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주로 그러니까는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의 오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고 왼쪽이 그러니까 되게 서쪽이 되게 강한데, 자, 지방 중심의 전략산업 다극화가 이게 서남권에 뭐 800조라고 한다. 예? 충청권에 392조, 영남권에 310조, 이렇게 이게 수백조를 이게 4개만 합하더라도 거의 얼마니까 1500조 넘는 돈이 이게 막 투입돼 버리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무슨 어쨌든 거대한 변화가 지금 진행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반도체 사실 빼면요, 나머지들은 과거 역대 정부가 다들 이렇게 다 추진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요. 저는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걸 무슨 폄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박정희 산업화를 모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박정희 산업화 모델은요, 우리나라 산업은 기본적으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나라 산업들은요, 다 반사체입니다. 예? 반사체. 이걸 이해 못하면요, 이걸 못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코스피 붐의 부메랑 효과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예? 생기는 겁니다. 부메랑 효과는요. 자, 그걸 해볼게요. 한국과 대만을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의 이 특수는 대만이 많이 비교가 되니까 한국과 대만만 봅시다. 한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생태계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발광체가 아니야. 반사체야. 대만은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대만은 봐보세요. 반도체 생태계는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얘기하더라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죠. 팹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소위 엔비디아 같은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설계에 따라서 제조하는 게, TSMC죠. 파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부분을 있을 것이에요.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이요. 근데 대만은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에, 우리가 이 팹리스는 엔비디아만 여러분들이 저거 할 텐데, 대만에도 미디어텍이라든가 리얼텍이라든가 노바텍, 유명한 팹리스들입니다. 하이맥스텍은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많은 팹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설계 기업들이요. 그 속에서 TSMC가 글로벌 기업들의 그러니까 수요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내에도 많은 그러니까 설계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국제사회 속에서도 반도체 전체 산업 생태계에서도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한테만, 미국의 팹리스한테만 의존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협상력이 약화되죠. TSMC가 여러분들 7월 10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1위가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2위는 그러니까 뭐 엎치락치락하는데 애플, 구글 뭐 이렇게 2, 3위가 엎치락치락 하죠. 네? 그리고 뭐 4위가 어디가 됩니까? 4위가 뭐 어디입니까? 5위가 아마존, 6위가 TSMC입니다. 6위가 TSMC예요. 2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가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세계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SMC예요. 대만의 TSMC요. 7월 10일 날 기준으로 2조 2,520억 달러입니다. 네? TSMC가요. 아마존이 2,639억 달러니까는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한 400억 달러도 안 돼요. 이어서 6입니다. 아마존이 5위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스페이스 X보다 더 높습니다. TSMC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게 2조 2,760억 달러예요. 7월 10일 날 기준으로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TSMC하고 비슷해요. 자, TSMC면 상징이죠. 그 다음에 대만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냐테크라고 유명한 게 있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대만 이 기업이 있습니다. 타이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요. 윈본드 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러니까 대만은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우리나라는 팹리스하고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가 취약하잖아요. 그냥 메모리만 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쳐다보느냐? 미국에 있는 글로벌 그러니까는 하이테크들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이 주문을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것만은 쳐다보잖아요. 근데 TSMC는 그냥 줄 서 있잖아요. 세계시장 점유율이 뭐 70, 가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태계가. 그러니까 저 자체 발광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가 AI 강국, 3대 강국을 얘기하잖아요. 강국은 3대, 1대, 2대, 3대 이런 거, 이거 이 순위는요, 의미 없습니다. 강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강국인 겁니다.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일부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건 항상 뭡니까? 반사체인 거야. 반사체는 있잖아요. 일종의 뭐냐면 서름이 있습니다. 발광체가 뭐냐면 빛을
빛을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해줘야지만이 같이 자기 존재감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반사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발광체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는 빛을 뭡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는 발광체는요. 네? 그러려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당시도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 생태계 개념이 없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희의 산업 정책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조 부분만 한 꼭지, 국제 분업 생태계, 국제 산업 분업 생태계 한 꼭지만 따가지고 편입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하청업체가 된 거죠. 하청업체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커다란 시장들이 그러니까는 시장들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반사체. 근데 강국이 되려면요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광체가 된다는 얘기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호남에 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팹을 몇 개를 더 짓는 거 이런 문제만이 양적인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메모리 팹을 그러니까는 몇 개 더 짓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메모리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나빠지게 되면 그 사업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지금은 그러니까는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견고하기 때문에 뭐 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가게 되면 그거 장담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대만보다 뭐가 못해요. 산업정책은 대만은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하는 거 보고서는 저는 코웃음 치다고 봐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강국, 3대 강국 이런 1, 2, 3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제발. 1위하고 2위하고 중국하고 미국은요 1위 2위 싸움이 아니라 생태계를 누가 더 그러니까 바람직한 생태계를 만드냐를 이 싸움인 거예요. 네? 선진국가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선진국의 산업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비용 문제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 이런 칩을 제조하는 것을 저 해외로 다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뭐냐면 중국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는 미국 내로 그러니까 다 생산 공장도 옮기라는데 미국이 왜 그러니까 바깥에서 마이크론이 왜 싱가포르라든가 대만다가 그러니까는 메모리 칩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비용 때문인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죠 미국에서는요. 인건비 때문에 다 내보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요.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싸게 만들려고 기업의 수익성 때문에. 그러다가 중국이 크니까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중국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자기 안에다가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미국 내에다가 모든 생태계를 다 갖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와서 좀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업으로 해외에다가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게 해서 했다가요. 근데 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내부에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 인력에 그 적당한 인력을 맞출 수 있는 이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생태계를 좀 구축을 지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요. 지금 박정희 시즌 2가 되는 건데 박정희 시즌 2가 21세기에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올해 최근에 경험하고 있듯이 코스피 그러니까 붐에 그러니까 반도체 리스크를 다시 또 맞게 됩니다.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뭔 사람 쳐다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요 반사체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합한 겁니다. TSMC 하나 하고요.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파란색 막대기가 한국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보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확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이 오면서 딱 치고 올라가죠. 2017년도부터요. 17년, 18년. 근데 19년, 20년에 잠깐 죽었다가
2021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졌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들쑥날쑥 하잖아요. 2023년도에도 폭 꼬꾸라지고. 근데 TSMC 봐보세요.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정적으로. 왜 그러냐? 발광체이기 때문에 겁니다. 발광체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왜 그러냐? 수요가 미국 기업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이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 같이 주저앉고. 왜?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영업이익 수익성을 봐보세요. 수익성을 보게 되면요. 오렌지 색깔이 TSMC입니다. 2017년, 18년만 해도 한 38억 4천만 달러 수익을 내다가 쫙 올라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TSMC는 194억 달러까지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내고 있죠? 쫙 대체로 다 올라간 거예요. 23년 동안 잠깐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처럼 들쑥날쑥 하다가 23년도에는 심지어 영업 손실까지 보잖아. 마이너스 22조 6천억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2023년도에.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외 시장에 그러니까는 해외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거야. 예?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막대기가요. 예? 왜? 생태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근데 꾸준하게 올라가잖아, 계속.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좀 늦게 올라가냐지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23년도에 좀 약간 떨어지면서도 이게 모르니까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게 차이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2012년 매출액을 지금부터는 15년 전에 그러니까 100으로 놨을 때 흐름을 봐보세요. TSMC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7.5배 정도 올라간 거야. 지난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해 하잖아. 근데 한국은 파란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봐보세요. 이게 성장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까? 어느 반도체가요? 예? 어느 반도체가 더 바람직해 보이냐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디에다가 더 높은 점수를 주겠냐고요. 기업 가치가 두 기업의 합산한 게 TSMC하고 거의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봐보세요. 영업이익도 2012년을 100으로 놨을 때 오렌지 색깔은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빨리 올라갔느냐 늦게 올라갔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봐보세요. 쫙 올라갔다가 세계 시장의 수요가 막 증가할 때는 팍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공수박질 쳤다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큰 거야. 왜 변동성이 크냐?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사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가 변동성을 봐보세요. 주가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TSMC 봐보세요. 변동성이 TSMC는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2% 안팎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6%, 7%까지 이렇게 막 그렇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예? 올해, 이게 파란색은 올해 이후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그러니까는 6월달 이후인데 6월달 굉장히 더 커지잖아. 근데 6월달 이후에도 TSMC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변동성이요. TSMC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카라든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이런 거 발동 안 해요. 대만의 저거는요,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시장이. 예?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롤러코스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 예? 이렇게 크다고. 왜 그래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반사체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 봐보세요. 이게 5% 이상 하락했는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TSMC는 5% 이상 하락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가 파란색이고 SK하이닉스가 오렌지 색깔인데, 올해만에 삼성전자 18번, SK하이닉스는 20번 있었어. 5% 이상 하락이. 왜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크냐고. 거기다가 6월달 이후에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거잖아요. 한 달 10일 정도.
근데 올해 발생한 것 중에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는 6월달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거야. 빈도수가 최근에 확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주 아닙니까? 대장주. 예? 대장주. 뭐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뭐 가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가지고야. 예? 이게 잡주도 아니고 그렇죠? 6월달 이후에는 10% 이상 하락이 2번씩이나 있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서킷 브레이커 수준인 거야. 예? 그러니까 변동성 빈도수도 증대하고 강도도 증대하고 있는 거야. 최근에.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시장으로 변한 거죠. 위험한 시장으로. 예? 그동안에 한국의 코스피를 먹여 살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했던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인데 예? TSMC는 한 번도 5% 이상 하락한 적이 없어 올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발광책이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 변화에 그러니까 타격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 민주진영이 박정희 산업화에 대해서 박정희 산업화를 그러니까 이게 롤모델을 삼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박정희 산업화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야. 네, 열등감을. 왜? 민주정권 이후에 제대로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거든. 네? 해결한 적이 없는 거야. 왜 해결한 적이 없는가? 엉뚱한 할 짓을 안 한 거지. 할 짓을. 가계소득 강화를 안 한 거잖아요. 내수 강화를 안 한 거잖아. 성장률을 곤두박질 치고, 예? 그러니까 정권 뺏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을 얘기하는데 박정희 산업화 가지고 어떻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만듭니까? 산업화 모델은요. 산업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회 의식 체계라든가 여러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박정희 산업화는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방식이잖아요. 국가가 그냥 그러니까 막 밀어붙일 거야. 위계제 사회 속에서 탑다운 방식이죠. 의사결정체계가. 그리고 획일주의인 거야. 획일주의. 교육도 그러니까 다 위에서 다 정해가지고 하고. 그게 지금 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것도 다 이 문화가 지금 이 여파인 거예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 우리가 학교 문제, 학폭 문제 이런 것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권위적이었었지. 학생들한테 폭력 가하는 거 아주 그냥 일상적이었었습니다. 네? 이게 사회 전반이 다 그랬어. 사회 전반이. 네? 그래서 획일주의. 하나의 칼라, 모노칼라 산업체계죠. 그러고요. 이게 의식체계의 산물인 거예요. 박정희 산업화라는 것은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일본을 롤모델로 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을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롤모델로 삼는 이런 식민적인 산업체계죠. 그 속에서 국가는 뭐냐면 정치는 뭐냐면 재벌하고 협력관계 속에서 협상에 들어가지고 박정희 때는 뭐냐면 군수정권 때는 국가가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자본한테 예? 구시적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재벌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예? 국가 주도의 재벌 경제 체제가 이게 박정희 경제 체제잖아요. 이거를 21세기 시민사회가 지금 수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이거 반대하게 되면은 마치 그러니까 역적처럼 돼버려. 시민사회에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속도전에 이의제기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에 지금은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박정희 산업화는 발광체 산업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야. 반사체야. 지금 그러니까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팹을 더 만들겠다는 거야. 공장을 호남에다가 더 만들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예?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더 그동안 제대로 못 만들었던 생태계를 그러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게 대한민국의 식민적인 산업체계, 박정희 산업체계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탈공업화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형 양극화가 제가
이 자영업에 그러니까는 자영업의 폭증과 그 다음에 소위 한국형 양극화가 이게 폭발해서 났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저 위에 고부가 가치 분야가 없는 거야. 지금 반도체는 팹리스 이런 게 없는 거야. 예? 뭐 있지야 있기는. 근데 걔는 취약한 거죠. 예? 우리나라 어디 가면 몰빵을 하는 거지 그냥. 몰빵을.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산업체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 리스크를 내장하고 있는 거야. 왜? 해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으니까. 예? 지금 우리 코스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스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AI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러니까 잡음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좀 흔들리는 거잖아.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흔들려. 예? 그러니까 변동성 리스크를 내장할 수밖에 없어. 반사체 산업체계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잖아요. 수출유도 경제라는 게 뭐예요? 해외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좋을 땐 잘 나가죠.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같이 곤두박질치죠. 예? 내수가 취약하니까요. 이게 자기 완결성이 굉장히 취약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면 자기 완결성이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변동성 리스크가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산업화는 가장 취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반사체 산업화인 거예요, 일종의. 반사체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없는 산업화 방식이에요. 그건 지금 변동성 리스크를 내장한 산업 체계인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지금도 그러니까 반복하겠다. 21세기에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롤모델 삼고 있는 건 뭐냐? 이건 열등감입니다. 민주진영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야. 왜? 김대중 이후에 사실 그러니까는 가계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를 막지는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저것도 못 만들어내고,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면 보수 쪽에서는, 기득권층에서는 박정희 때 그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권위주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 산업화 방식이, 예? 그나마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 경제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었었으니까는, 예?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지금도 그걸 반복하겠다? 그럼 우리 60년 동안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국가가 못 되죠. 우리가 박정희 체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경제 체제하고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예? 다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동전의 앞뒷면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호남 클러스터는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런 싸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거예요. 제대로 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냐? 발광체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발광체 성격을 갖는 산업체계를 만드는 거라고요. 예? 반사체가 아니라. 그런데 박정희 산업화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절대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민주진영이 미래 강조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미래를 가려면요, 상생 없는 미래는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이야. 기본적으로 미래라는 것도 왜 그런 겁니까?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도 미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쓰는 모두의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죠. 모두의 대한민국. 예? 특히 가계가 약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계가 약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강국이 될 수 없어요. 예? 가계가 국민의 기본 단위이잖아요. 예? 국민 주권 정부가 되려면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인 거잖아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는 뭡니까? 국민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야. 국민의 경제력이란 건 뭡니까? 가계의 경제력이죠.
이거를 가지고는 대안이 뭐 있습니까? 과거 대안 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발 좀 과거 거 다 들여다보세요. 제발 좀. 예?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해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예? 안 하잖아. 왜 안 해? 그리고 미래만 얘기를 해. 그런 미래만 얘기하는 것은 기득권 진영에서도 항상 하는 거야. 항상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재벌 중심에, 그러니까 재벌들의 저거하고 협조체계 속에서 산업전략 안 짭니까?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민주진영에 있어서의 미래 산업전략은요, 국민이 그러니까 모두의 나라를 만들려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나라를. 근데 지금 기흥이라든가 이런 수원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호남에 그러니까 몇 개가 더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모두의 대한민국이 됩니까? 나는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모두의 대한민국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극심한 양극화가 해소가 됩니까? 예?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해소가 됩니까? 그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